남아메리카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아르헨티나. 남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카사로사다는 스페인어로 분홍색 집이라는 뜻으로 1810년 5월 혁명이 일어난 5월 광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만 군중을 향해 연설하며 손을 흔들던 에바 페론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가 들릴 것만 같은 카사로사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 정상의 집, 여기가 어디이궁?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아르헨티나로 초대해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하면 뭘 제일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르헨티나의 작곡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이 곡 떠올리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의 프리프로그램 음악으로 쓰였던 곡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음악과 함께 풍부한 감성으로 이끌어줄 이 아디오스 노니노와 함께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안창모 교수님, 윤광일 교수님,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의 대통령궁, 까사로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잡지에서도 집을 표현하는 말로 까사는 알고 있는데 로사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조금 이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 하면은 가장 최근의 사건이라고 할까요? 작년 말에 축구선수 마라도나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면서 이 까사로사다에서 3일 동안 머물고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마라도나가 카사로사다에 머물렀다라고만 말하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지라고 할 텐데 카사로사다가 대통령 관저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국민적 영웅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 살던 사람이 아닌데 장례를 거기로 옮겨와서 치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이 될 텐데 그 전에 사실은 그 카사로사다와 그 앞에 놓여진 광장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지 바로 그 자리에 마라도나의 시신을 3일간 모셔놨던 이야기가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카사로사다는 바로 그 앞에 그 마요 광장이라는 광장에 면해 있는데요. 그 마요 광장은 5월 광장이라고도 하죠. 5월 광장은 바로 그곳에서 아르헨티나의 독립의 기초가 된 5월 혁명이 일어난 곳입니다. 네. 5월 혁명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이것이 나중에 독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역사적인 장소라는 건데, 근데 그 자리가 하필이면은 시장이었었어요. 뭔가 좀 공통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광장? 시장.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예. 3일,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3.1 만세운동의 기폭제는 뭐 서울과 평양이 중요한 장소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때 그 가장 중요한 장소는 각 지역마다 시장이었죠. 민중들이 예. 가장 쉽게 모이고 가장 그 뜻을 함께하기 가장 쉬웠던 장소, 그곳이 시장인데 그 바로 시장이 있던 곳에서 사람들이 독립의 그 의지를 불태우고 목소리를 높였던 거죠. 예. 바로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마련되고 그 장소에 마련된 그 카사로사다라는 대통령 관저가 있었던 겁니다. 네.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에 마라도나의 시신을 3일간 모셨다는 얘기는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나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예, 정말 국민적 존재였다는 그렇죠. 게 증명되는 거죠. 사실 이제 마라도나 축구를 아주 광팬이거나 최근에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광팬이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마라도나를 잊을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는. 그렇죠. 펠레가 브라질 축구의 거의 신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는 거의 앙숙 관계였는데 펠레와 버금가거나 또는 그들은 펠레를 능가한다고 믿었던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강하게 마라도나. 주장을 하죠. 그렇죠. 마라도나가 갑자기 죽은 거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빨리 죽었고 말년에 조금 불우한 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마라도나에 대한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건이 그 3일간의 카사로사다에서의 장례식 행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 교수님.
예, 카사로사다는 그 연방 국가인 아르헨티나의 중앙 정부의 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대통령, 연방 국가의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집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대통령은 뭐 따로 이제 거주지가 이제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북쪽에 있는 그 교외 지역에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앙정부 청사이면서 동시에 이제 아르헨티나의 그 민주주의의 역사의 현장이라고도 또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사로사다에는 그 뒤에는 그 민주주의의 역사를, 아르헨티나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이 존재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앞에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5월 광장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어떤 아픈 그 민주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현장이 있는데요. 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군사 쿠데타가 많았던 나라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그 군사 정부가 이제 76년도부터 83년도까지 약 9천 명에서 뭐 많게 잡으면 3만 명의 그 아르헨티나 국민을 납치하거나 고문하고 뭐 학살한 예. 그런 그 소위 말해서 더러운 전쟁을 벌인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그 더러운 전쟁의 그 희생자의 어머니들이 그리고 또 할머니들이 5월 광장 어머니회와 할머니회를 조직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시위들을 네. 벌이셨었는데 5월 광장에는 이제 그분들의 상징인 그 머리 수건이 그려져 있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 민주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향해서 그 바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시위를 벌이는 어떻게 보면은 아르헨티나의 직접 민주주의가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으로서 우리가 또 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로 치면 뭐 광화문 광장 이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까사 로사다. 이 까사는 집인 걸 알겠는데 로사다는 약간 로즈 뭐 이런 쪽하고 연결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어떤 뜻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통령 관저를 얘기할 땐 통상적으로 일단 교과서처럼 거의 일단 양식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머지 특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건물은 건축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1873년에 지어졌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완성된 대통령 관저를 짓겠다고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오래된 역사 속에서 성체가 있던 곳에 그 위에 다른 건물, 우체국도 있었고 등등등등을 모아서 시간의 적층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것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보통 이제 건축 양식을 이야기하려면 뭔가 의도된 어떤 틀을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건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건물에서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색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가 분홍색하고 무슨 연관이 깊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아나운서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색채를 대통령 관저에다가 쓰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핵심적인 것은 이제 카사 로사다의 그 핑크색, 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설은 그 붉은색을 내기 위해서 그 황소의 피를 섞어서 분홍색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이제 오래된 건물이 이제 노후화되고 낡으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뭐 색채를 내거나 또는 그 남미라는 나라가 목축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러니까 그럴듯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사실 과학적 근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별로 신빙성이 없다는 별로 거죠?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 얘기는 예. 사실은 그 아르헨티나가 처했던 그 정치적인 상황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그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당시의 자유당의 경우는 흰색을 상징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급진파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자유당과 급진파가 정치적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또 긴장을 완화하고 화합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두 당의 그 색을 섞어서 어떤 중화시킴으로써 함께 가는, 협동하는 뭐 그런 갈등을 풀어나가려는 의지의 소산이 그 색채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각 정당에서 자기 정당을 대표하는 색깔을 정해두고 그 색깔로 옷을 맞춰 입고 막 이렇게 색깔로 이미지를 구축해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흰색으로 이미지를 구축한 당과 붉은색으로 이미지를 구축한 당, 그 둘이 좀 더 화합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섞었다. 근데 묘하게도 정말 예쁜 색깔이 나온 거네요. 네, 네. 뭐 예쁘다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예. 독특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탁한 색들끼리 섞이면 좀 안 예쁜 색이 나올 법도 한데 네. 그래서 까사 로사다가 되었군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역사가 아까 뭐 독재 시절도 있었고 쿠데타도 있었고 막 이런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참 많은 굴곡의 역사를 지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정부 형태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예,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식민지 그 시기를 거치면서 독립한 이후에 그 강력한 중앙정부를 지지하는 세력하고 그다음에 연방제를 지향하는 세력과의 갈등을 빚다가 그 연방제로 그 헌법이 통과되면서 지금까지 그 연방제 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중앙정부가 존재를 하고요. 23개의 주와 그다음에 한 개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도로 이렇게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정부의 행정부의 수장, 국가의 원수는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제 국가,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네.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예. 그런 국가이죠. 예. 아르헨티나 얘기를 하면 사실 에비타 그 영화를 빠뜨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것 때문에 또 까사로사다가 더 유명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까사로사다를 아르헨티나의 사회사적 관점으로 좀 더 풀어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한테는 그 에비타라는 영어로 널리 알려진 그 에바 페론이기도 하죠. 또 다른 이름은 사실은 에바 페론은 아르헨티나의 그 정신적인 지도자이자 당시에 후안 페론이라는 대통령의 영부인이기도 하죠. 예. 근데 그 에바 페론이 우리한테 굉장히 널리 알려진 것은 영어로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사회적 약자를 후원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던 대표적인 그런 행동하는 그 운동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에바 페론의 그 강력한 지원으로 그 남편이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은 자기를 후원해준 부인과 뜻을 같이 해서 이제 직접 자신의 정치적 그 공약을 지키는 그런 실천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바로 근데 그러한 그 에바 페론의 그런 그 삶을 추적한 영화 그 영화인데 그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카사로사다와 그 앞에 광장의 관계 속에서 그 발코니에서 예. 이제 Don't cry for me, Argentina. 네, 예, 그 장면이 굉장히 바로 그 상징적인 발코니죠? 장면인데 예. 바로 그 부분이 거의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냐 사실은 그 시민들을 향해서 향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장소라는 거죠. 그 발코니를 내려다보면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걸 직접 만날 수 있는 건 거죠. 네, 더군다나 그 말을 외치는 그 에바 페론은 기본적으로 그 페론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 던지는 그 메시지를 담은 장소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카사노사다하고 광장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네. 사실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오울 광장이 혁명의 시작이었고 그 아르헨티나 민주화의 굉장히 아픔과 질곡을 가지고 있는 장소인데 바로 그 장소에는 항상 시민들이 모일 수 있고 그 시민들이 그런 에바 페론의 그 노래가 흘러나왔던 그 장소를 쳐다볼 수 있고 거기는 바로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 대통령 또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 영화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또는 그 앞에 있었던 역사적인 현장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긴장하고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쳐 줄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되겠죠. 예,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합니다. 사실은 우리한테는 가볍게 이제 그 에바 페론의 일생에 대한 것으로 많이 감성적으로 와닿은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담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역사는 굉장히 우리가 가볍게 감성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훨씬 크고 무거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르헨티나도 군부 독재 시절이 있었고 그렇다면 언제부터 민주주의가 정착이 됐던 건지 그리고 현재의 정치제도, 선거제도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예, 그 아르헨티나는 1930년부터 무려 6번이나 군사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이제 1976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렸던 이제 더러운 전쟁도 그 마지막 군사정부, 독재정부가 벌인 국민을 향한 아주 추악한 범죄였죠. 그것이 끝난 것이 이제 1983년도입니다. 네. 1983년도에 이제 민주화가 됐는데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의 그 광주도 생각나고요. 시기적으로 많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 광장의 이름도 5월 광장이라 하는 것이 예. 우리 5.18 민주화 운동이 또 연상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1983년도에 이제 민주화가 된 이후에 그 아르헨티나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정착자들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제도도 상당히 좀 독특해요. 아까 그 연방제 국가이면서도 이제 선거제도를 독특하게 또 유지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선거제도를 뭐 몇 가지로 정리하자면 특히 이제 이 선거제도 독특한 부분은 첫 번째로는 이게 결선투표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결선투표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제 결선투표제도 아주 단순한 게 아닌 게요. 첫 번째 이제 그 어떠한 후보도 득표율이 45% 이상을 얻지 못하면 결선투표제가 반드시 치러져야 되고요. 결선투표가. 그리고 40%의 득표율을 올렸지만 두 번째 후보, 그러니까 차상위 후보자의 득표율 간의 차이가 10%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또 결선투표를 해야 하는 그런 독특한 까다롭네요. 예, 까다롭죠. 그리고 득표율 차이도 보는 것도 예. 독특한 부분이죠. 예. 그리고 국회 연방 국가니까 이제 중앙 정부의 그 의회를 또 선거제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보다 더 강한 권한이 이제 하원에게 있는데요. 이 두 선거 모두 다 우리와 비슷한 정당 명부제로 그 비례대표로서 뽑습니다. 상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개의 주하고 1개의 수도 해서 24개의 선거구가 있는데요. 각 선거구에서 3명의 대표자를 뽑죠.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게 정당 명부로 뽑을 때 이 2명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정당에게 2명이 배정이 되고요. 1명은 반드시 다른 당에게 그 후보를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의 경우에는. 예.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257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선거도 마찬가지로 선거구에서 그 비례대표제로 정당 명부제로 뽑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처럼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 득표를 해서 다른 후보자보다 많은 득표를 하고 당선되는 그 지역구 제도가 아니라 하원이든 상원이든 간에 이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구성된다는 점이 상당히 독특한 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선거제도가 독특한 것이 그 강제투표 혹은 의무투표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이 소액 청구가 되는데 투표 안 가면요? 예, 안 가면 정당한 사유 없이. 예. 근데 이게 최근에 와서는 이게 굉장히 유명무실한 제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선거는 굉장히 투표율이 낮은, 점점 떨어지는. 그래도 의무투표제가 없는 나라보다는 투표율이 높지만, 그래도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가 90%가 넘는 거에 비하면 70-80%의 그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마요광장하고 바로 가까이 있고 이런 연휴 때문에라도 대중을 향한 문턱이 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말이면 주로 그 집무실을 중심으로 한 내부가 일반하게 공개가 되고요. 네. 가이드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광장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워낙에 중요하고 이 건물이 보통 우리가 내부를 본다고 하거나 그럴 때는 건물의 사실은 아름다움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근사함과 어울리는 것을 기대하고 가는데 여기 건물은 한 번에 잘 지어진 건물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의 적층 속에서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광장에서 이 발코니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아르헨티나 역사, 사회적 의미 이 부분들이 훨씬 더 관광객들한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발코니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까사 로사다. 마지막으로 이 까사 로사다가 아르헨티나의 역사에 있어 가지는 의미 한마디씩 좀 정리해 주시죠.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독립운동이 시작됐던 그리고 민중의 아픔이 시작됐던 그 장소를 바로 대통령궁이 마주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그 시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대통령이 집무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시민들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대통령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더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되고 시민들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고를 보여주는 장소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을지를 즉각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도 아주 인상적이네요. 네. 네, 임 교수님. 아르헨티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독립 초기에 이런 중앙정부파와 연방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페론주의자들과 반페론주의자 그 이후에는 군사 쿠데타 세력과 군사 쿠데타를 붕괴시키고 민주화를 이루려고 하는 세력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독립 초기에서부터 이 두 개의 정치적 세력들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왔고 그 대통령국은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는 이 분홍색으로서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궁이 이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볼 수도 있지만은 아르헨티나 민주주의 역사가 이렇게 대립과 갈등을 지향하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분홍색의 의미가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그런 현장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미 대륙의 아름다운 나라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관저 까사 로사다에 대해서 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정상의 집, 여기가 어디궁?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분홍색 집 까사 로사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분홍빛 아름다운 만큼이나 화합하고 통합되는 모습이 앞으로도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정상 관저의 집을 찾아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eah.